나에게 다정해지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나에게 다정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에 한껏 빠져 있거나 그런 내가 싫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태를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명상과 요가를 만나고 마음의 닻을 내렸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가며 사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와 잘 지낼 수 있구나.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여행을 좋아했다기보다 마음이 안 잡혀서 떠돌았던 것 같아요. 마치 밖에 나가면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방을 메고 낯선 곳에 도착하면 살아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오면 저는 또다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여행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아는 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심하게 요동칠 때는 마치 가슴속에 끝도 없는 밤바다가 일렁이는 것 같았어요. 시커먼 밤바다를 배 위에서 마주해 본 적이 있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의 왜소함에 몸서리치며 공포심과 막막함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히면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나의 밖이 아니라 안을 여행합니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떠나죠. 그렇게도 까칠하게 대했던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무슨 말이 가슴에 남아있는지도 들어봅니다. 그저 나를 보는 일이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생각해 봅니다. 밖으로의 여행 말고 안으로의 여행. 안으로의 여행에서 안은 인생에서 꼭 한번 떠나야 할 여행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집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집으로 가는 여행에서는 특별한 준비물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요. 진정한 나와 만나다, 내 안으로 여행을 떠나다, 이런 말들은 너무 흔해져서 이제 식상할 정도입니다. 다행히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게 쓰이고 있어서 그 개념을 들어봤거나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안으로 떠날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마음챙김하며 같이 떠나면 됩니다. 다만 내 안으로 떠나기만 한다고 곧바로 행복해지리라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너무 좋다, 너무 즐거워는 잠깐일 뿐이죠. 여행은 관광과는 다르게 수고스럽고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이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나는 왜 여기에 있나 하는 회의감도 줄기차게 이어지니까요. 99%의 수고로움과 1%의 기쁨, 이것이 여행자 마음의 실제 구성 비율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 여행이라는 travel 낱말은 라틴어 트레팔리움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죠. 트레팔리움은 당시 고문 도구인 세 개의 몽둥이를 일컫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 고생, 노동인 걸 보아도 여행은 꽤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임을 암시합니다. 더욱이 우리 여행지인 내 마음은 오지 중에도 오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집착, 마주하기 싫은 민낯, 과거의 불쾌한 기억 묶음, 무엇에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 욕심, 시기와 질투, 옹졸함 등등 그 길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치우느라 시간을 꽤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득문득 본래의 때묻지 않은 빛나는 마음을 발견한다면 그간의 피로는 싹 가실 겁니다. 아, 진짜 자유는 이 깨끗한 마음자리였구나. 이런 깨달음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마음 성장은 나선의 계단을 오르듯
엇비슷한 풍경을 계속 마주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은 듯 올라갑니다. 암스트롱은 나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모른 채 헛되이 맴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라고 신화 속 계단의 상징을 빌려서 말했죠. 모쪼록 마음의 방랑을 멈추고 나라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또 살면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유독 자신에게만 늘 차가웠던 분들에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보는 다정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알아야 할 원리.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갑자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 때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 사람이 밉다 할 때 내 마음은 컴컴해집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혼자 환했다, 어두워졌다가 합니다. 내 마음의 불은 누가 껐다가 켜나요? 그 사람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또 꽃을 보고 좋아하면 내 마음이 좋습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면 내 마음이 싫습니다. 꽃이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다, 어둡게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꽃을 보고 환했다가 어두웠다가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원망, 미움, 섭섭함이 올라와서 어두워진 것입니다. 만약 미운 사람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내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집니다. 미운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를 좋게 생각하는 일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연습하는 거니까요. 내 마음을 위해 좋은 마음을 먹는다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짓은 그만두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두운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하인처럼 휘둘렸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느 모임에서 저는 한 사람이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만 다녀오면 머리가 아팠어요. 이유는 오직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면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 또한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내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줄 몰랐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대상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는데 마음의 주의력을 온통 빼앗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대상보다는 언제나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나의 무엇을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나지?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졌고 답은 몇 번 실패하다가 찾았어요. 그 사람을 제가 싫어한 까닭은 놀랍게도 나도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척 구니까 짜증나 였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평소에 무척 점잖고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이유는 자존감을 지키려고 자기 기만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내려놓자 제가 마주하기 싫었던 제 욕구가 드러난 거죠. 제 욕구를 확인하고는 그것이 제 스트레스의 잠재적인 주범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욕구가 스트레스의 뿌리였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는 한 저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늘 이와 동일한 괴로움에 시달릴 게 분명했어요.
일단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 욕구를 알아차릴 때마다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일, 이것을 마음에 관한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는 흔히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의 본래 의미는 모든 일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 마음에서 인식될 때에야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는 주로 감각적인 쾌락을 찾습니다. 아, 너무 우울해. 우울할 땐 떡볶이. 아, 너무 심심해. 심심할 때는 마블 영화. 아, 왜 살지? 너무 싫어. 심각할 때는 잠이나 자자. 자기계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책을 읽고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 활동들도 감각적인 쾌락 추구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좀 충격인가요? 지적인 활동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재미난 생각에 계속 즐기려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책이나 영화에 파묻혀 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여겼지만 마음 공부를 하면서 명확히 알았습니다. 책이나 영화에 빠져드는 일 또한 내 마음을 회피하려는 행동이었음을요. 마음이 좋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를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마음을 편하게 해줄 대체물부터 찾는 습관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분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즐거운 활동을 해야 하는 편이 훨씬 낫죠. 하지만 스트레스의 내적 요인을 계속 덮어두게 됩니다. 피하면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화되면 심리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활동만 이어가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회복하는 일, 내 마음이 힘들지는 않은지 잘 알아봐주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세요. 마음 공부가 바로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봐주고 마음에 건강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하면 좋은지, 어떤 단계로 나가면 좋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비 단계. 기억을 정화하려면 처음에는 기억과 정신 건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음 챙김이 왜 기억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 오래된 기억 중에 앙금으로 남은 것을 숙고합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1단계, 마음이 편안하려면 물 밖에 건져놓은 물고기처럼 파닥이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는 몸과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몸이 무엇을 하는지,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호흡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노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의 근본 요인을 알아보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2단계, 욕망을 잘 다루려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정신작용인 탐냄에 대해 마음 챙김을 해봅니다. 탐냄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합니다. 탐냄이 어떤 해로움을 가져오는지 바로 알고 탐냄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숙고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화를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정신작용인 성냄에 대해 마음챙김을 해봅니다. 탐냄과 성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화의 습성을 알아봅니다. 성냄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관찰합니다. 4단계,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붓다가 발견한 진리를 무상, 고, 무아로 함축해서 설명합니다. 무상, 고, 무아는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부터 존재론적 번뇌까지 끊임없는 번뇌 소멸 공식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힐 때가 많으신가요? 나에 대해 집착이 심하면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상은 나에게 다정해지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책 속 지혜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공부하고 글로 표현해 주신 작가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가며 사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와 잘 지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멀리 여행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여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내 욕망을 파악하고 내 마음을 길들여 오늘 하루하루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